몽골 초원의 바람은 오래된 한탄처럼 울부짖으며 마른 피의 금속성 냄새와 잿더미가 된 마을들의 연기를 싣고 간다. 이름 없는 시체 위로 까마귀들이 맴돌고 굶주리고 사나운 개들은 쓰러진 자들의 잔해를 두고 다툰다. 바람의 신음으로만 깨지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아있는 그림자 같은 한 인물이 나타난다. 세상이 친기즉한으로 알게 될 남자 태무진. 그의 이름은 수세기 후에도 권력과 공포의 메아리처럼 여전히 울려 퍼진다. 그는 군사 천재이자 부족들의 통합자였으며 태평양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승리자들이 쓴 역사는 뒤에 남겨진 여인들의 눈물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정복자의 영광은 항상 패배자들의 침묵을 먹고 자라며 친기즉한의 발자취에서 그 침묵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절대 권력이 인간의 연약함에 맞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한 남자에게 고개 숙일 때 육체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칸의 모든 승리는 불길의 흔적을 남겼지만 밤에는 억눌린 울음소리도 남겼다. 아시아의 강들이 몇 년 동안 붉게 흘렀다고 하며 정복자의 천막 안에는 금과 피, 그리고 한때 여왕이었던 이들의 한숨이 뒤섞였다고 한다. 집에서 끌려와 전리품이 된 적들의 아내들은 가장 잔혹한 지배의 상징이었다. 전쟁의 논리에서 그들의 고통은 승리를 선포하는 언어였다. 칸은 검으로만 정복하지 않았다. 그의 진정한 무기는 공포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포가 그 누구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 배신당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버려져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직접 경험으로 배웠다. 그 이후 그의 믿음은 신이 아니라 권력에 있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그 믿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공황과 맹목적인 복종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다. 그러나 영광의 창가와 정복의 연대기 뒤에는 역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공식적인 양피지에도 쓰여있지 않고 군사 아카데미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전리품으로 잡힌 여인들, 하인들 앞에서 굴욕당한 여왕들, 이름 없이 존재하도록 선고받은 적들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시간이 지우려 했지만 아직도 사구 사이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다. 제국의 천막의 어둠 속 가죽과 뼈로 된 깃발 아래 친기즉한은 전쟁의 전리품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보석과 사람, 권력과 육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사로잡힌 모든 여인은 한 국가의 완전한 패배, 적의 가장 내밀한 뿌리까지 말살됨을 나타냈다. 여성의 육체 정복은 정치적 행위가 되었고 살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베어버리는 칼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메아리는 그와 함께 죽지 않았다. 그의 시대 무슬림과 중국 역사가들은 때로는 중립을 가장하여 승리 뒤에 숨겨진 공포를 엿볼 수 있는 증언을 남겼다. 그들은 모든 승리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억눌린 울음, 잊혀진 이름, 침묵으로 축소된 삶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기즉한은 전설, 상징, 신화로 변모했다. 그러나 모든 전설에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그의 전설에서는 그 면이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깃발 아래 세상을 통일한 정복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수천의 영혼을 부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광이 아니라 고통에서부터. 칸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묻으려 했던 것, 즉 그의 군대가 지나간 땅을 여전히 적시는 보이지 않는 눈물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절반을 공포에 떨게 한 재앙이 되기 전 친기즉한은 태무진이었다. 황해에 버려진 아이, 추방당한 어머니와 자신을 배신한 부족의 아들.
그는 연민이 생명을 앗아가는 약점임을 배우며 자랐다. 가장 흉포한 자만이 살아남는 얼어붙은 평원에서 어린 태무지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권력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빨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굶주림과 굴욕으로 점철된 그 어린 시절은 다시는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한 남자의 정신을 단련시켰다. 인류학은 제국이 상처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칭기즈 칸의 경우 그 상처는 배신이었다. 태무지는 단순히 땅이나 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멸했던 세상에 대한 복수를 추구했다. 그의 지배 욕구는 거의 종교적인 강박으로 변모했다. 정복한 적마다, 황폐화된 도시마다 어린 시절에 보이지 않는 신, 즉 공포에게 바치는 희생이었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공포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초원의 심장부에서 젊은 전사는 수세기 동안 서로를 증오했던 부족들을 통합했다. 그는 약속이 아니라 위협으로 그렇게 했다. 무릎 꿇는 자는 살 것이요, 저항하는 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신없는 신정, 셴정, 인칸의 법이 탄생했고 지도자의 말이 유일한 진리였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칭기즈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그러나 절대 권력에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따른다. 비인간화다. 한 남자가 수천의 생사를 결정할 때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상징을 보기 시작한다. 칸에게 남자들은 적 아니면 신하들이었다. 여자들은 전리품 아니면 경고였다. 그들의 몸은 처벌과 정치적 메시지의 무대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법을 쓸 필요가 없는 제국의 힘이 새겨졌다. 공포의 사례만으로 충분했다. 홉스 같은 철학자들은 수세기 후에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칭기즈 칸은 훨씬 이전에 그것을 이해했다. 그의 시각에서 문명은 단지 길들이기의 한 형태에 불과했다. 그에게 순수성은 폭력에 있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연적이고 신성한 힘이었다. 그는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청소였다. 악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초원의 종교는 그에게 영적인 변명을 제공했다. 샤먼들은 영원한 하늘이 그에게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했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하늘이 그를 선택했다면 그가 하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었을까? 신성한 것과 괴물 같은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칭기즈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선을 넘었다. 그 이후로 모든 야만적인 행위는 순종의 한 형태가 되었다. 역사가 라시드 알디는 칸이 부하라를 정복했을 때 모스크의 설교단에 올라 나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썼다. 이 문장은 그의 도덕적 우주를 요약한다. 칭기즈는 자신의 잔악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우주적 정의로 보았다. 자신을 파괴자가 아니라 운명이 보낸 정화자로 보았다. 그 생각 속에는 그의 잔인함의 싹이 숨어 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신성한 도구라고 믿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은 의미를 잃고 고통은 도구가 된다. 그리하여 그의 적들의 아내들은 여자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공포의 신에게 바쳐진 살아있는 재물이었다. 칭기즈 칸의 논리에서 여성의 육체를 굴복시키는 것은 한 민족의 영혼을 꺾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군사적 정복보다 더 깊은 정복으로 이해했다. 존엄성에 대한 승리였다. 그래서 고대 이야기들은 불타버린 도시들 뿐만 아니라 온 혈통이 지워지고 남편을 살해한 자의 침대를 공유하도록 강요당한 여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절대 권력은 괴물을 만들지 않는다. 괴물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칭기즈 칸 안에서 버려진 아이는 형벌의 신이 되었다.
그의 믿음은 사랑이나 영광에 있지 않고 완전한 지배에 있었다. 개인적인 상처로 시작된 것이 세계 역사에 들이온 상처로 끝났다. 불은 그의 서명이었다. 몽골군이 지나간 곳마다 지평선은 붉게 물들었다. 호라즘, 부하라, 니샤푸르, 사마르칸트에서 불길은 사원과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때 미래를 꿈꾸던 이들의 비명까지 집어삼켰다. 칭기즈칸은 전쟁을 절멸의 과학으로 만들었다. 파괴된 모든 도시는 메시지였다. 집에서 끌려나온 모든 여인은 경고였다. 무슬림 연대기 작가들은 그 침략들을 여전히 전율하게 하는 말들로 묘사했다. 공기에서는 불탄고기 냄새가 났다고 알주아이니는 썼다. 강물은 피로 흐려졌고 아이들은 죽은 나뭇가지처럼 떠다녔다. 그러나 생존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굴욕이었다. 저항이 진압되면 남자들은 처형당하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넘겨져 노예나 첩이 되었다. 몽골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파괴했다. 적 지도자들의 아내들은 칸에게 살아있는 전리품으로 바쳐졌다. 그 관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패배자의 명예를 지우고 그들의 혈통을 끊고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침해하는 것이었다. 초원의 유목민 문화에서 여성의 소유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적의 아내를 취한 자는 그를 패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부활에서는 귀족들이 칸 앞에서 행진하도록 강요당했고 그들의 여인들은 궁궐 안뜰에서 강제로 끌려갔다. 여왕과 하녀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 모두 복종의 상징이 되었다. 일부는 살아남기 위해 순종하는 척하며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렸다. 다른 이들은 거부했고 매장되지 않고 밤중에 사라졌다. 어떤 노래나 기도도 그 모욕을 씻을 수 없었다. 중국 연대기에도 그 공포가 기록되어 있다. 산이 하늘에 닿는 서하 이시아. 서부에서는 공주들이 몽골 장군들에게 조공으로 바쳐졌다. 그들은 정복자를 달래기 위한 살아있는 재물이었다. 칭기즈는 말없이 웃으며 그 선물들을 받아들였다. 모든 헌납이 영적인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세상에서 외교는 육체적 복종의 행위였다. 당대인들의 눈의 칸은 영토만 지배한 것이 아니었다. 운명을 지배했다. 그의 군대는 정교한 기계였고 잔인함은 사고가 아니라 방법이었다. 파괴된 모든 도시는 다음 도시를 위한 교훈이었다. 저항하면 죽는다고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상인들이 속삭였다. 항복하면 살아남는다. 잠시 동안. 그리고 공포의 소문들 속에서 적들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는 탈출한 소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경고가 되었다. 니샤푸르의 폐허에서 한 여인 지역 총독의 아내, 이 남편을 살해한 자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당했다고 전해진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잔을 건넸고 그가 마셨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복수보다 더 강렬한 어떤 것, 억눌린 광기가 있었다. 전사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단검을 잡고 불 앞에서 가슴을 열었다. 아무도 다시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지만 노인들은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거리를 떠돌며 시체들 사이에서 남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들은 시인들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고통이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보존한 기억의 파편들이다. 연대기의 숫자 뒤에는 10만 명의 사망자, 20만 명의 포로, 얼굴들, 목소리들, 깨진 약속들이 있었다. 현대 역사가들은 한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파괴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어쩌면 진정한 질문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떻게 그것을 허용했을까? 답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칭기즈칸이 뿌린 공포는 말을 마비시켰다. 후세대는 침묵하고 정복자를 숭배하며 희생자들을 잇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아시아의 바람은 잊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과 몽골의 언덕에는 밤의 사구 사이에서 여성들의 한탄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은 역사가 지웠지만 땅이 묻기를 거부했던 잊혀진 아내들의 목소리들이다. 칭기즈칸 제국에서 전쟁은 적이 쓰러질 때 끝나지 않았다. 그 끝은 장관이었고 권력의 의식이었다. 모든 정복은 승리자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행위로 봉인되어야 했다. 패배한 적들의 아내, 첩, 딸인 여성들은 그 이름 없는 의식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육체는 최후의 전장이었다. 칸과 그의 장군들에게 패배한 여성들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다. 도시는 재건될 수 있었고 군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지만 여왕이나 왕족의 아내를 굴욕시키는 것은 한 민족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타격이었다. 모욕을 통해 혈통을 지우는 것. 칭기즈는 이 행위를 저항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지우는 방법으로 이하했다. 페르시아와 트란스옥시아나의 연대기는 오늘날 가장 냉철한 역사가들조차 전율하게 하는 의식들을 언급한다. 큰 승리 후 포로들은 나누어졌다. 남자들은 처형당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리고 여성들은 선택되었다. 가장 아름다운 이들은 칸에게 패배의 반영으로 바쳐졌다. 그는 그녀들을 차가움과 계산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욕망이 아니라 전리품을 측정하는 사냥꾼의 호기심으로 말이다. 때로는 사망한 남편의 보석으로 장식한 채 장교들에게 연회를 대접하도록 강요했다고 명령했다. 그것은 적의 상징들조차 이제 정복자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군대에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어떤 행동도 무료가 아니었다. 굴욕은 노예부터 장군까지 모두가 이해하는 언어였다. 현대 인류학자는 그것을 집단 지배 의식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포를 통해 사회적 위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고안된 관행이었다. 유목민의 사고방식에서 여성의 육체는 정복된 땅을 상징했다. 비옥하고 유용하며 동시에 목소리 없는 존재였다. 대규모 강간은 과도함으로 간주되지 않고 전쟁의 자연스러운 질서의 일부로 여겨졌다. 칸이 그것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켰다. 몽골군을 따르던 샤먼 종교에서는 승리한 전사의 전객이 적의 땅을 축복하고 승리자의 영혼과 패배자의 영혼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신비로운 외피 아래에서 학대는 신성한 행위가 되었다. 샤먼들은 영원한 하늘이 정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 다 권력의 발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상에게는 야만이었던 것이 몽골인들에게는 우주적 균형이었다. 그러나 일부 외국 연대기 작가들은 경악하며 자신들이 본 것을 낮은 목소리로 기록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잡힌 한 기독교 수도사는 무슬림 족장들의 아내들이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겠다는 위협 아래 남편을 살해한 자들 앞에서 춤추도록 강요당했다고 서술했다. 또 다른 아랍어 증언은 우르겐치 함락 후 여성들이 강가에 줄지어 세워졌고 극소수만이 칸의 하렘에서 시중들기 위해 용서받았다고 언급한다. 나머지는 사라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공포를 심은 것이 아니었다. 복종의 교육을 확립했다. 정복된 국가들은 항복이 조약이 아니라 도덕적 절단임을 배웠다.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들의 여인들이 권력에 살아있는 포로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국경에서 굴욕의식의 소문은 몽골 기병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 무기였고 화살이나 불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영국의 역사가 프랜시스 우드는 수세기 후에 몽골 제국이 검으로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자궁으로도 확장되었다고 썼다. 강제 결혼과 학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동화 전략의 일부였다.
피를 섞고 정체성을 지우고 하나의 순종적인 종족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 여성들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의 첫 번째 주춧돌이었다. 그리고 공식 역사는 침묵했지만 민중의 기억은 그 메아리를 보존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금지된 옛 노래가 불린다. 왕들의 아내들은 밤에 울고 그들의 눈물은 강을 먹이며 칸은 꿈없이 잠든다. 누가 작곡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멜로디는 이침에 대한 기도처럼 사막을 떠돈다. 이것이 칭기즈 칸 시대의 권력이었다. 우주적 질서로 위장된 공포의 극장이었다. 전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굴욕으로 끝났다. 칸에게 육체를 파괴하는 것은 쉬웠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몽골 제국이 포획한 보물 중에는 황금, 말, 비단, 그리고 도시 전체가 있었지만 여왕들도 있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여인들은 이제 그림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정복자들의 먼지에 지워져 연대기에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일부는 단지 아름다움 때문에 기억되었고 다른 일부는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기억되었다. 모두 같은 마지막을 맞이했다. 침묵이었다. 그중 한 명은 호라즘 샤알라 아딘 무함마드의 아내였다. 그녀의 왕국이 파괴되었을 때 연대기 작가들이 감히 발음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여왕은 포로로 잡혀 칸에게 끌려갔다. 그녀는 그에게 시중들도록 강요당했을 때조차 울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고 전해진다. 칭기즈는 그녀의 자존심에 흥미를 느껴 즉시 죽이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패배한 여인의 눈에 담긴 힘은 1000개의 검보다 위험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왕은 초원으로 보내져 무덤도 노래도 없이 사라졌다. 다른 정복, 즉 서하 왕국 정복에서는 칭기즈가 총명함과 달콤한 목소리로 유명한 쿠툴룬 공주를 조공으로 받았다. 그녀는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길러졌다. 중국 문헌들은 그녀가 상업 경로와 국가 기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유를 협상하려 했다고 기록한다. 칸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권력 없는 지혜는 날 없는 칼이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장군 중 한 명의 첩으로 만들어 그녀의 왕족 혈통이 적의 피에 녹아들도록 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진실을 나타낸다. 권력은 기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칸이 침묵시킨 모든 여인에게는 그의 신화에 도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었다. 페르시아 연대기는 연회 중에 그를 독살하려 했던 한 첩을 언급한다. 그녀는 처형되었지만 마치 역사 자체가 정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모한 것처럼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다른 저항 방식, 즉 강제적인 모성을 발견했다. 그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복의 씨앗으로 간주되었다. 지배받는 민족의 충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섞인 피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에게 그 아이들은 공포에 살아있는 기념물이었다. 밤마다 칸의 첩들은 침묵 속에서 울었다. 자식들이 아버지처럼 망나니로 자랄까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자궁의 정치라고 불렀다. 칭기즈 칸은 지배가 군대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도 행사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혈통은 그 강제적인 자녀들을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오늘날 유전학자들은 세계 인구의 약 연륜이 5%, 즉 16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그로부터 유래한다고 추정한다. 피를 얼어붙게 하는 숫자이다. 공포에서 태어난 유산으로 수백만 명의 삶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다. 무덤도 이름도 없이 제국의 그림자를 품고 살았던 여인들. 그들의 침묵은 강요되었지만 또한 선택된 것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진실이 자녀들을 비난할까 두려워하며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죽었다. 역사는 그들을 잊었지만 시간은 그들의 메아리를 간직한다. 중앙아시아의 민요에서는 바람의 어머니들, 즉 칸이 빼앗아간 자녀들을 위해 산속에서 우는 여성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때때로 고고학자들은 깨진 보석과 불탄 비단의 흔적이 있는 익명의 무덤을 발견한다. 오르혼 계곡에서 발견된 한 무덤에서는 페르시아 상징이 새겨지고 몽골어로 하늘이 본다는 글이 새겨진 펜던트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두 세계에 속했지만 둘되게 파괴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역사가 지우려 했지만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 했던 침묵된 여왕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칭송받던 칸의 위대함은 이러한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명예를 위해 세워진 모든 사원은 아무도 이름 부르지 않는 여인들의 뼈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어머니들의 처형자로 기억한다. 칭기즈 칸의 발자취가 남긴 그림자 중에서 그의 후손만큼 광대하고 불안한 것은 없다. 그의 이름을 영속시킨 것은 몽골인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정식 자녀들만이 아니었다. 아마도 더 많은 수로 공포의 자녀들, 즉 폭력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 혈통과 지배를 혼동했던 제국의 열매들도 그렇게 했다. 현대 유전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2003년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자 그룹은 중앙아시아에서 코카서스에 이르는 수백만 명의 남성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적 패턴을 식별했다. 수세기 동안 추적된 이 DNA는 단 하나의 기원으로 이어진다. 칭기즈 칸. 그의 생물학적 유산은 권력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어떤 군대도 막을 수 없는 조용한 확산이었다. 그러나 그 유산의 모든 유전자, 모든 가닥은 결코 동의하지 않은 여인의 울음에서 태어났다. 당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페르시아에서는 칸은 왕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을 정복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시인들이 늑대의 씨앗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섞인 피를 지칭하는 은유였다. 그에게는 승자와 패자를 하나로 묶는 세대를 만드는 통제 전략이었던 것이 유전적 악몽, 수세기 동안 전해진 복종의 흔적이 되었다. 이 자녀들을 낳은 여성들은 권력과 운명의 포로였다. 어떤 이들은 자손이 평화를 보장했기 때문에 특권을 받았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목적을 달성한 후 버려졌다. 몽골 천막 안에서 출산은 공포와 뒤섞였다. 유모들은 너무 크게 우는 아이들은 죽은 아버지들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다. 칸은 무표정하게 그것을 듣고 그것이 힘의 징조라고 말했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이 현상을 생물학적 제국주의라고 묘사했다. 폭력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고 여성의 몸에서 영속되었다. 모든 출생은 제국의 상징적 확장, 보이지 않는 식민화의 한 형태였다. 이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동맹을 정당화하고 영토를 상속하며 문화적 경계를 지우는 데 사용되었다. 피의 혼합은 무기보다 더 강력한 통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유전적 전략은 또한 유령들을 낳았다. 중앙아시아의 구전 이야기에서는 칸과 정복된 여인들의 자녀인 천둥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의 시선은 불안했고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고 전해진다. 일부는 지역 지도자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아무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왕위를 주장할까 두려워 살해당했다. 많은 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야 했다. 잔혹한 운명의 아이러니는 전사 혈통의 순수함 위에 세워진 몽골 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혼합 속에서 결국 해체되었다는 점이다. 칸의 혈통은 너무나 넓어져 독점성을 잃었다.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정복자는 결국 그 안에서 희석되었다.
그의 피는 그의 군대가 결코 행진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피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 중국 북부의 농부들, 코카소스의 귀족들, 이란의 상인들, 심지어 시베리아의 외딴 마을에서도.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과거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 유전자를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 욕망, 고통의 역사의 상속자이다. 그러나 과학을 넘어선 그 유산에는 깊이 상징적인 것이 있다. 칸의 DNA는 그의 생물학적 힘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의 영속화를 나타낸다. 모든 후세대는 자신을 낳은 폭력의 메아리를 내면에 품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정치적 도구였고,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기억이다. 정복된 민족들은 신화를 통해 그 오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일부에서는 칸의 자녀들을 반신반인으로 묘사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저주로 묘사했다. 하늘은 섞인 피를 잊지 않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어쩌면 그래서 몽골에서는 아직도 칭기즈의 직계 후손들이 조상들의 분노를 깨우지 않기 위해 서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의 제국은 지도상이 아니라 육체 안에 계속 존재한다. 칭기즈 칸의 역사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을 미덕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든 나라에서 계속 뛰고 있다. 바람의 초원은 잊지 않는다. 이미 뼈가 흙이 된 들판 위로 불어오며 죽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메아리를 계속 실어 나른다. 어쩌면 그것이 칸의 진정한 형벌일지도 모른다. 그가 지으려 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수세기가 흐르면서 역사는 한때 피었던 것을 금으로 뒤덮기 시작했다. 부하라와 니샤푸르의 불길을 묘사했던 바로 그 연대기들은 서사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칭기즈 칸은 파괴자에서 통합자로 바뀌었다. 그를 계승한 제국들은 그를 영웅으로 선포했고, 역사가들은 그의 제국의 성공을 이해하고자 그가 남긴 흙과 육체의 흔적에서 손을 씻었다. 오늘날 그는 많은 책에서 개혁자, 뛰어난 전략가, 실크로드와 종교적 관용을 발전시킨 선구자로 제시된다. 그 관용이 승리자의 사치였음을 감히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의 세계관은 평화가 아니라 복종에 기초했다. 그에게 다양성은 부유함이 아니라 도구였다. 정복된 민족의 현자들, 의사들, 예술가들을 살려두어 그의 제국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쓸모없었다. 시간은 칭기즈 칸과 기묘한 관계를 맺어왔다. 몽골에서는 그의 이름이 경외심을 담아 발음된다. 그는 민족의 아버지, 당열의 상징, 유목민족을 세계를 지배하도록 끌어올린 신성한 인물이다. 그의 초상화는 집회, 보드카병, 대학, 공항을 장식한다. 그러나 그 숭배에는 대가가 따른다. 침묵이다. 공식 역사는 파괴된 도시들, 목 잘린 아이들, 전리품이 된 여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모든 신화처럼 그의 신화도 살아남기 위해 잊음을 필요로 한다. 그의 영웅적 인물 구축 또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에 민족 정체성을 찾던 정권들은 그의 이미지를 부활시켰다. 기념비가 세워지고 창가가 쓰여지고 영화가 제작되었다. 칸은 외국 제국에 맞서는 몽골 자부심의 상징으로 재창조되었다. 아무도 그의 제국이 나중에 그들을 억압할 제국들과 동일한 공포의 방식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은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정복된 민족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황폐화의 대명사이다. 이란에서는 그를 동방의 재앙이라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하나님의 그림자라 부르며, 중국에서는 초원의 용이라 부른다. 각 문화는 그를 나름대로 재창조했다. 어떤 이들은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저주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중성에 그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칭기즈칸은 과거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공포의 상상력에 속한다. 그는 처형자에 대한 보편적인 매혹, 그의 괴물 같은 면을 부인하면서도 괴물을 숭배하려는 충동을 대표한다. 그의 시대 무슬림 신학자들은 그를 종교적 틀 안에서 이해하려 했다. 일부는 그를 신성한 형벌, 죄인들을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로 보았다. 다른 일부는 그를 적그리스도,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로 여겼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샤먼들에게 칭기즈는 성인도 악마도 아니었다. 그는 균형 그 자체, 인간의 형태로 표현된 하늘의 야성적인 힘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그의 폭력을 정당화하며 고통을 신성한 의지로 전환했다. 그러한 신학적 조작은 오늘날까지 메아리친다. 한 국가가 자신의 제국주의적 과거를 영광스럽게 할 때마다 그것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반복한다. 공포를 전설로 바꾸는 것이다. 현대학계는 칭기즈칸을 군사물류 및 정치 조직의 혁신가로 연구하지만 그가 진정 누구였는지, 즉 학살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언어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학살이 있었던 곳에는 정복이라고 말한다. 강간이 있었던 곳에는 동맹이라고 말한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곳에는 동화라고 말한다. 가장 어두운 아이러니는 칸이 누구보다도 기억의 힘을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능가하여 살아남았다. 그의 신화는 그의 최종 복수였다. 그의 희생자들이 먼지로 사라지는 동안 그의 이름은 불멸의 경지로 승격되었다. 그를 연구하고 숭배하고 정당화한 모든 후세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상징적 부활의 공범이 되었다. 오늘날 울란바토르에서 아이들은 어떤 성인이나 현자보다도 먼저 그의 이름을 배운다. 그들은 그가 현대 세계의 건설자였다고 배운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는 영광스러운 의미에서가 아니다. 자원전쟁, 통제에 대한 집착,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현대 세계는 칸의 진정한 유산이다. 고통을 질서로, 파괴를 진보로 바꾼 정복자의 그림자가 여전히 비치는 거울이다. 몽골 초원에는 바람이 마치 말하는 것 같은 밤들이 있다. 가장 나이든 목동들은 마음으로 들으면 이름 없이 죽은 여인들의 속삭임, 잿더미가 된 여왕들의 한탄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칸이 죽었을 때 영원한 하늘이 사흘 동안 어두워졌고 희생자들의 영혼이 정의를 찾아 땅 위를 떠돌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몽골의 땅은 어떤 사원도 침묵시킬 수 없는 속삭임을 품고 있다. 샤머니즘 전통에서 모든 잔인한 행위는 세상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다. 권력을 위해 살인한 전사는 빚을 갚을 때까지 몇 번이고 돌아와야 한다.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칭기즈칸은 그가 파괴한 자들의 그림자에게 쫓겨 여전히 바람 속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겨진 그의 무덤은 저주받았다고 전해진다. 그것을 찾는 자는 살아남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무덤이 아니라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신화에 따르면 그가 죽었을 때 그와 함께 가기 위해 희생된 수천 명의 노예와 첩들과 함께 묻혔다고 한다. 그들의 시신은 그의 안식을 봉인했지만 동시에 그의 저주도 봉인했다. 장례식에 참여한 샤먼들은 땅이 흔들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한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고 속삭였다고 말했다. 그 속삭임은 저주가 되었다. 칸의 영광은 그의 그림자와 함께 살 운명이었다. 헨티 산맥에서 그의 무덤을 찾던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상한 것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짙은 에너지, 거의 살아있는 듯한 침묵. 일부는
폐허 속에서 우는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의 반복적인 꿈을 이야기한다. 다른 일부는 그 장소가 닫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발굴을 포기했다. 미신이든 조상의 기억이든 뭔가 칸의 비밀을 보호하는 듯하다. 아마도 역사가 줄 수 없었던 마지막 정의의 흔적일 것이다. 그 유령들의 메아리는 과거에만 속하지 않는다. 몽골군이 흔적을 남긴 마을들에서는 환영에 대한 전설이 전해진다. 길가의 여성 형상들, 물줄기가 바뀌는 강, 사라진 언어로 노래가 들리는 밤들. 그것들은 미해결된 빚의 징표이다. 중앙아시아 문화는 복수되지 않은 피는 바람이 된다는 옛 격언을 보존한다. 그리고 몽골에서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환영들은 한 문명 전체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칸이 제국은 너무나 광대하여 그 그림자가 아직도 세계의 절반을 덮고 있다. 극심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변모한다. 때로는 전설로, 때로는 집단적 침묵으로, 때로는 고통을 영웅주의로 재작성하는 국가적 자부심으로 말이다. 유령은 항상 사슬을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깃발로 위장하기도 한다. 칭기즈칸의 신화는 경탄과 죄책감 사이에 인간적 딜레마를 구현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위대한 사람들은 선악을 초월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막의 유령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정복이 공허함을 남기며 세계의 영혼은 기억을 간직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어떤 이들은 붉은 달이 뜨는 밤, 오르혼 계곡에서 유령 마차가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얼굴 없는 기수들,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검은 갑옷을 입은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가 구원을 찾는지 아니면 단순히 도망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확실한 것이 있다. 피 위에 세워진 권력은 결코 안식하지 못한다. 역사가들보다 더 용감한 현대 몽골 시인들은 이 신화의 숨겨진 면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에느바트 에르데는 우리는 그의 제국이 아니라 그의 유령들을 물려받았다고 썼다. 그 문장 안에 모든 비극이 요약되어 있다. 칭기즈 칸의 제국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폭력을 미덕으로 여전히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든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원의 바람은 잊지 않는다. 이미 뼈가 먼지가 된 들판 위로 불어오며 죽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메아리를 계속 실어 나른다. 어쩌면 그것이 칸의 진정한 형벌일지도 모른다. 그가 지우려 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역사책에는 몽골 제국의 확장이 전례 없는 위협으로 찬양된다. 상업 경로, 문화 교류, 군사 조직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모든 숫자 뒤에는, 정복된 모든 국경 뒤에는 지도나 날짜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여인들의 공허함, 요청하지도 않은 제국의 무게를 짊어졌던 여인들의 공허함이다. 아시아의 심장부에는 아직도 노인들이 그 금지된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마을들이 있다. 그들은 공식 족보나 애국적인 전설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어머니이자 연인이었고 패배의 상징이 된 소녀들이었다. 칸이 군대가 주둔했던 들판은 수세대 동안 불모지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불 때문이 아니라 눈물 때문이었다. 칭기즈 칸의 역사는 남자들에 의해 남자들을 위해 쓰였다. 연대기는 승리에 대해 말하고 생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여인들은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고 재산으로, 권력이나 동맹의 증거로 기록되었다. 침묵은 그들의 형벌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계속된다. 희생자들이 치른 대가를 보지 않고 정복자의 임무를 영광스럽게 할 때마다 우리는 원래의 폭력을 반복한다.
현대 여성 역사가들은 그 목소리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했다. 페르시아와 중국 문서들에는 파편들이 보존되어 있다. 찢어진 편지, 여백의 메모, 사원벽의 비문들. 그중 하나는 메르브 침략에서 살아남은 투르크 노예가 쓴 것으로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들었지만 여인이 울 때 어떤 전쟁도 끝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이 문장은 아마도 한 제국 전체에 대한 가장 정당한 비문일 것이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 사회는 여성들을 역사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억에서도 지운다. 이름 지어지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강간당한 여왕들, 강요당한 첩들, 살해당한 어머니들은 영웅 신화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그림자가 되었다. 칭기즈가 부가한 구조적 폭력은 그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유산으로 변모했다. 현대 전쟁도 같은 패턴을 따른다. 무기는 바뀌고 군복은 바뀌지만 여성의 몸은 여전히 전장이다. 보스니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행동들이 반복된다. 강간으로서의 정복, 전략으로서의 굴욕. 칸의 정신은 타인의 고통을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모든 장군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몽골에서는 일부 젊은 예술가들이 그 유산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비공개 전시회에서 그들은 잊혀진 여성들을 상징하는 철과 비단으로 만든 얼굴 없는 여성 조각상들을 전시한다. 한 예술가인 체체그 알탄게렐은 우리가 칸의 딸들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우리는 침묵의 딸들이다. 라고 썼다. 그녀의 작품은 검열당했지만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며 다른 불꽃을 지폈다. 기억의 불꽃이었다. 여인들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린 상처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우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을 더욱 현재로 만든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메아리는 바람의 숨결, 기도, 불꽃 앞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들과 뒤섞인다. 그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칭기즈 칸의 역사는 정복의 서사시가 아니라 저항의 애가 아이끼가 될 것이다. 남자들은 돌과 공포의 제국을 건설했다면 여인들은 죄와 존엄성의 기억을 건설했다. 그 기억 속에 인류의 진정한 유언이 살아있다. 권력이 이즘을 요구할 때조차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수세기를 관통하는 그 침묵 속에 가능한 유일한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영웅이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군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망각의 제국은 항상 무너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광대한 초원의 밤, 바람은 마치 세상의 영혼을 끌고 가는 듯이 분다. 기도를 싣고 오는지 저주를 싣고 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소리에는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다. 수세기 전부터 온 듯한 한탄이다. 그곳 칸의 말들이 지평선을 지워버릴 때까지 달렸던 곳에서 역사는 땅 아래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 모든 모래 알갱이는 기억이고 모든 그림자는 증인이다. 칭기즈 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은 세상에 숨겨졌다. 마치 그의 부하들조차 자신들이 만든 것을 두려워한 것처럼 말이다. 아무도 그의 무덤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야기들은 그가 죽을 때 정복자가 하늘도 땅도 그를 심판할 수 없는 곳에 묻히기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심판이 신들이 아니라 그가 남긴 희생자들로부터 올 것을 알았을 것이다. 칸의 위대함은 너무나 거대하여 그의 죽음조차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신화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거짓말이다. 불과 공포로 대륙을 통합했던 그의 제국은 결국 형제간의 전쟁으로 파편화되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공포의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서로를 죽였다.
공포에서 태어난 것은 공포에 의해 잡아먹혀 죽었다. 그것이 그의 유산의 진정한 교훈이다. 피 위에 세워진 어떤 권력도 자신의 뿌리를 소비하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즈 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경, 언어, 역사 속에서 살아있다. 정부는 그를 숭배하고 학자들은 그를 재해석하며 민족들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동상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 있다. 소름 끼치지 않고는 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함 속에 운명이라는 위장으로 자신을 정당화했던 권력의 메아리 속에 말이다. 그러나 죄책감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기억이다. 여인들, 아이들, 파괴된 민족들의 영혼은 아무도 그들을 이름 부르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 그들은 그의 전설에 보이지 않는 대조점이며 쓰인 모든 페이지에서 빠진 절반이다. 어쩌면 영광과 공포 사이에 그 불가능한 균형 속에 인간 존재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영웅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면에 품고 있는 괴물의 진실 말이다. 칭기즈 칸은 단순히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울이었다. 그 안에는 우리 본성의 극단들이 반영된다. 야망, 잔인함, 영원함에 대한 욕망. 그를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할 때조차 권력에 대한 매혹말이다. 현대 제국들은 더 이상 갑옷을 입지 않지만 그들의 논리는 동일하다. 시신은 계속 쓰러지고 도시들은 계속 불타오르며 역사는 다른 이름 아래서 계속 반복된다. 어쩌면 언젠가 인류는 칸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 진정한 승리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는 점을. 위대함은 영토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잊지 않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점을. 그리고 아무리 깊은 무덤이라도 권력이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점을 말이다. 멀리서 바람이 다시 분다. 창가를 부르지도 왕을 선포하지도 않는다. 그저 번역할 수 없는 속삭임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다. 어떤 이들은 영혼들의 메아리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시간의 숨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목동들은 안다. 그 소리는 기억 그 자체이다. 그것은 칸이 지으려 했던 여인들의 마지막 목소리이며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속삭인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